자,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중국은 9월에 항복을 받게 되죠. 미주리호라는 그 미국의 전함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저쨌든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 사이 장제스가 많이 늙었어요. 지팡이도 짚고 있고요. 자, 이때가 장제스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장제스, 장제스 난리가 났죠. 왜? 전쟁을 어쨌든 승리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런데 장제스는 이때부터 한 가지 머리가 조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장제스가 머리가 아픈 이유는 뭘까요? 바로 봉인이 해제돼 버렸다는 거죠. 무슨 봉인? 자, 공산당을 여기 예난으로 몰아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일전쟁 때문에 이 공산당의 봉인이 해제돼서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예난에선 대체 무엇을 하느냐? 자, 사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죠. 자, 1교시 마오쩌둥. 자, 2교시 마오쩌둥. 3교시 마오쩌둥. 4교시 마오쩌둥. 자, 이렇게 예난에서 완전 이 공산당을 마오쩌둥이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의견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완전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은 거의 소련의 스탈린을 넘어설 만큼 절대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예난에서 공산당은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고 이 세를 불리고 사상교육을 열심히 시키면서 중일 전쟁이 끝난 후에 벌어질 국민당과의 대결을 대비하여 힘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열심히 수업 듣고 있죠. 여기서 그런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밥 먹으러 갈 때 조용히 끌려나가서 총알 한 방 먹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 예나는 뭐다? 마오쩌둥으로 대동단결입니다. 자, 그럼 장제스 머리가 왜 아프냐? 자, 보시면요. 여기 분홍색으로 색칠된 부분 있죠. 여기 분홍색으로 색칠된 부분. 자, 요 지역이 바로 공산당들이 침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죠? 여기 예난 지역에 소수로 몰려 있었잖아요. 요거를 장제스가 밟아버리려고 하는데 시한사변이 일어나고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 중일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만큼 번져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이 공산당들이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국민당 역시 침투를 하고 있지만 국민당은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공산당은 이미 중일전쟁이 끝날 것을 대비하고 이 농촌 곳곳에 중국 전역에 침투를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중국 동북부 지역과 중원 지역이 공산당 판이 됐냐 하면요. 자, 예나는 여기 있죠. 요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쭉 이렇게 뻗어 나오는 겁니다. 쭉쭉 뻗어 나오는 거고, 이 반대로 국민당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당은 중일전쟁 때 이 귀주, 그 다음 윈난, 스촨 요 지역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왜? 일본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이 지역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당은 여기까지 몰렸다가 요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한참 멀죠. 그래서 이 국민당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 중국 공산당이 여기저기에 완전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제가 타이틀은 대륙의 6.25라고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6.25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그냥 강대국들이 야 이렇게 38선으로 그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남침이 시작되었다가 다시 반격으로 북진을 했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휴전 상태로 깔끔하게 아래 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양분 딱 시키면 깔끔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설명드렸듯이 딱 어디를 잘라서 여기는 공산당, 여기는 국민당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자, 일본이 물러가고 나서 경쟁적으로 여기저기를 서로 점령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당과 공산당이 막 혼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공내전은 치고 올라갔다가 밀고 내려왔다가 이런 양상이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결투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전역에 가까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중국 국공내전과 우리나라 6.25의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제스와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서로 또 내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중일전쟁은 무려 8년이나 소요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 민중이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평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전에 돌입하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전을 일으킨 주범은 완전 역사의 죄인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과 장제스는
섣불리 서로 전쟁을 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소련과 미국 역시 이 전쟁을 반기지 않는 거예요. 야, 말로 해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너희들이 또 사고 일치지 마라. 말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장제스는 일단 마오쩌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영 말이 통하지 않으면 밟아버리겠다는 심산으로 마오쩌둥을 충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강대국도 뜻을 같이 한다 그랬죠. 자, 이 사람이 주중 미국 대사 패트릭 헐리입니다. 로버트 헐리가 아니라 패트릭 헐리입니다. 이 패트릭 헐리가 마오쩌둥에게 얘기하죠. 충칭으로 와서 한 뚝배기 하실래 예? 아니면 뚝배기 깨지실래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오쩌둥이 와야 되죠. 와야 되는데 이 마오쩌둥이 가기가 싫어요. 왜? 무섭단 말이에요. 마오쩌둥은 이것을 홍문의 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의 연이 뭐예요? 항우와 유방이죠. 유방과 항우가 술을 마실 때 이 범증이라는 사람이 책략을 써서 이 칼춤 추는 척하면서 유방을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범쾌인가요? 얘가 유방을 살려주잖아요. 자, 요것이 삼국지에서 그대로 패러디가 돼서 이 유비와 유장이 술을 한잔할 때 이 방통이 계략을 써서 칼춤으로 유장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총나라 장수들이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자, 요것이 홍문의 연인데 마오쩌둥이 생각하는 이 충칭으로 간다는 건 이 홍문의 연에 가는 유방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가면 장제스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의 끝에 결국 긴 회의 끝에 이 마오쩌둥은 억지로 충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완전 바짝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이 패트릭 헐리를 불러서 비행기 같이 타고 가자 그럽니다. 왜? 비행기 격추시킬까봐. 미국 대사가 타고 있으면 그나마 좀 안전하잖아요. 자, 이 모습을 본 장제스는 정말 가짠치도 않죠. 자, 그렇게 충칭에서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만나서 이 협상을 하게 돼요. 마오야, 일이 이렇게 됐지만서도 내는 일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우리 같은 팔자야, 인민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알겠나? 와, 인민들이 내 직이라고 시키드나? 간단하게 얘기할게. 복잡하게 얘기해도 된다. 타이완 가라. 가가 1년만 종영에 있다 오면은 다 괜찮아질 거다. 준비는 내가 해줄게. 네가 가라, 타이완. 국민당과 공산당의 가장 첨예한 문제는 바로 해방구의 인정과 공산군의 개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너희들 예전처럼 초공작전 때 너희들 죽다 살았지. 그때처럼 이 중화민국이라는 중국 안에 하나의 공산당 단체로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야당이 되라는 겁니다. 야당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몇몇 중화민국의 관료가 되라는 거죠. 자, 이것은 장제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자체 무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군대가 있고 민주당이 그 밑에 민주당 명령을 따르는 군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개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여러 영토에 이 공산당들이 자기들 해방구가 또 건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라를 떼 달라는 거죠. 이거는 장제스 입장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해석하면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납득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자기는 이미 군대도 키워놨고요. 영역도 확보를 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중화민국 밑으로 야당의 신분으로 정부 참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오쩌둥이 결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를 객관적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이 마오쩌둥 입장이라도 제가 마오쩌둥 입장이라도 장제스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겠죠. 따라서 마오쩌둥은 그러지 말고 두 개의 정부가 되어 연합하여 중국을 이끌어가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담은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10월 10일 쌍십협정이 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쌍십협정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왜? 협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상적인 거, 예를 들어 서로 협력해서 중국을 잘 이끌어간다. 이렇게 서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에서만 합의가 도출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날 그냥 둘이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진 거예요. 하지만 10월 10일 쌍십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발표하고 중국은 환호하게 됩니다. 이제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협정이 체결되는 그 와중에서도 서로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어디냐 하면은 산시성 쪽, 산시성 타이위안 아래에 있는 여기
상당이라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 옌시산의 국민당군과 이 덩샤오핑이 이끄는 공산당군이 격돌을 해요. 협정 와중에. 마오쩌둥이랑 장제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싸우지 마라. 협정하는 거 안 보이냐? 어른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뒤로는 야, 밟아버려. 확실하게 밟아버려. 서로 이렇게 오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쌍십 협정 후에 서로 화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곧바로 다시 전쟁이 터지니까 아까 누구죠? 할리. 한뚝배기 하실래야 이 할리가 그만두게 됩니다. 아유, 나는 못하겠다. 얘들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당시 미국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조지 마셜을 다시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조지 마셜인데요. 여러분들 마셜 플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마셜이 바로 이 조지 마셜이에요. 이 조지 마셜이 중국으로 와서 1월 해를 넘겨서 46년 1월 10일에 정전 협정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전 협정을 하게 돼요. 자, 이게 2차 협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중일 전쟁 동안 이 중국 본토는 완전 초토화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은 만주였습니다. 일본의 손아귀에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전쟁의 영역 밖에 있었던 이 만주는 모든 시설과 물자가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장제스는 물론 마오쩌둥도 이 만주를 서로에게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제가 지난 시간 중일 전쟁에서 설명드렸던 이 웨드마이어 장군이 장제스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합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자, 웨드마이어 장군은 장제스에게 이 동북으로 진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국민당은 스촨과 이 윈난 지역에 몰려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동북까지 가게 된다는 것은 이 보급로가 너무 길어지고 전선이 너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웨드마이어는 이 양자강이 만약에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양자강 이남은 국민당의 색채가 강하니까 요거는 우리 베이스로 두되 이 만리장성 이남을 확실하게 알박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강 이남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 장성 이남의 도로 인프라,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장성 이남까지 요 지역을 공고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장제스가 말해요. 그러면 만주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공산당이 만주를 먹고 그 공업시설을 돌려서 막대한 군비를 만들어서 남침을 해온다면 그땐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웨드마이어가 한 가지 묘수를 제안합니다. 바로 이 만주를 신탁 통치를 맡기라는 거예요. 자,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맞아요. 하지만 이 장제스는 정치인이잖아요. 중국의 최고 통치자가 만주 지역을 신탁 통치 맡긴다 그러면 민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 공산당은 저 봐라 저 외세 앞잡이 저놈이 저럴 줄 알았다 라고 선전을 하겠죠. 따라서 장제스는 웨드마이의 제안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민당에 서서히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장제스는 만주로 신속하게 진격하는 방안을 구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민당이 만주로 진출하고 있어요. 공산당 역시 경쟁적으로 만주로 진출하고 있어요. 4월에 소련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소련이 철수를 하면서 이 일방적으로 공산당 편을 들면서 철수를 합니다. 점령했다가 공산당이 도착하면 후퇴하고, 점령했다가 공산당이 도착하면 철수해주고, 물건도 공산당 다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국민당을 괴롭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주 전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경쟁을 하다가 어디서 충돌을 하냐면 바로 이 지역 스핑이라는 여기서 폭발을 해요. 공산당과 국민당이 여기서 폭발을 한번 결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국민당 군대를 이끄는 두이밍이라는 장군이 이 공산군의 우두머리 린베아오를 꺾고 이 초장에서 서전에서 승리를 장식해요. 그러니까 완전 장제스가 기가 산 거죠. 그리고 동북으로 완전 자신의 직계 부대를 다 투입해가지고 밀어붙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요렇게 돼 있는 지역, 요게 국민당이 지금 안에 몰고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치고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로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시죠? 왜? 그 이외 기타 지역은 모두 공산당,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여기 어딘가가 끊어지고 하면은 다 전멸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국민당은 초반에 공산당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거예요. 이게 국민당입니다. 국민당이고, 자, 여기 하마들은 공산당.
자, 실상은 이렇게 자기 혼자 치고 들어가서 포위당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저쨌든 장제스가 동북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국민당이 군사력이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공산당이 굉장히 밀려요. 그리고 이 공산당은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게 됩니다. 왜? 너희들이 대화로 하라 해서 우리는 대화를 했다. 그런데 국민당이 대화를 하지 않고 무력을 쓰고 있다. 저들을 중지시켜달라.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이 트루먼 정부는 장제스에게 그만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의 지원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제스는 어찌 보면 인생 최대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바로 6월 6일에 정전협정을 또 맺게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죠. 자,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은 그겁니다. 트루먼이랑 이 조지 마셜의 가오도 좀 살려주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수가 틀리면 그때 공산당을 다시 밟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제스의 착각이었습니다. 자, 정전협정으로 잠시 멈춘 이 사이에 공산당은 전부 전열을 재정비하게 돼요. 자, 어찌 보면 장제스의 인생 최대 실수인데요. 이때 두이밍이랑 이 바이충시가 이 동북 전선에 와 있었는데 이 잘 싸우고 있던 이 두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느냐?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천청을 보내요. 진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1차 실수는 바로 전쟁을 멈췄다는 거죠. 이때 바이충시가 난징까지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장제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끝내야 된다. 동북에서 이 공산당들을 싸그리 작살을 내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장제스는 듣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어차피 다 이긴 거고 잠깐 미국 가오만 좀 살려줬다가 다시 밟으면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실수가 바로 이 진성이라는 사람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자, 이 진성이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면요. 자, 이때 당시 여기에는 벌써 우리 조선인들이 200만 명가량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주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만주를 경영해야 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인들보다 2등 제국 신민이었던 이 조선인들을 우대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눈에는 이 조선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본인 밑에 하수인으로 있는 이 조선인들이 자기들의 권리와 땅을 뺏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일본이 물러가자마자 이 지역에서 이 중국인들과 조선인들 간의 갈등이 격화됩니다. 그런데 이 진성이 와서 어떻게 일 처리를 했을까요? 자, 진성이 만약에 여기서 조선인들을 보면서 야, 하지 마라. 쟤들도 불쌍한 애들이야. 나라 뺏기고 넘어와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쟤들도 뭐 저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야, 이제 싸우지 말고 조선인들도 자, 이제 너희들도 우리 중화민국의 국민이다. 자,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천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조선인들을 전부 다 일본의 앞잡이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공격하는 것을 그냥 부추기거나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조선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줄을 잡아야겠죠. 자,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동북에서 패해서 달아났던 린바오입니다. 공산당 린바오가 이 조선인들에게 야, 우리는 너희들의 지위와 재산을 인정해주겠다. 우리와 함께 국민당과 싸우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조선인들이 이 린바오의 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만주국이 있었잖아요. 이 만주국 밑에 경찰들이 무수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일본이 공산당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 공산당을 싫어했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당이 진군해 올 때 여기다가 귀순 의사를 타진해요. 아, 우리도 국민당이 되어서 공산군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진성 얘가 어떻게 하냐면 놀고 있네 이 앞잡이 반역자 새끼들. 너희들 집에 가서 좆잡고 반성하고 있어. 우리가 대륙을 통일하고 나면 너희들 그때 처벌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할 테니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역시 새로운 줄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나 린바오와 손을 내밉니다. 따라서 만주국 치하에서 있었던 군경들과 이 조선인들이 전부 린바오와 손을 잡게 돼요. 즉 동북의 민심이 전부 공산당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장제스는 6월 26일에 자, 이제 충분히 미국과 조지 마셜 그리고 트루먼의 가오도 살려줬으니까 총공격 명령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20일이라는 시간을 잠시 쉬었죠. 자, 그 사이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동북에 있는 공산군은 다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장제스는 본격 내전 돌입에 선언을 해요.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공산당 해방구를 향해서 전군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 빨간 부분이 공산당 영역이고요. 이 파란 부분이 바로 이 국민당의 영역입니다. 자, 언뜻 봐도 지금 국민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1947년 3월에 이 후중란이 이끄는 서북의 군대가 이 예난을 점령하게 돼요. 자, 여기서 장제스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공산당 대장정의 마지막 루트였으며 공산당의 심장부였던 이 예난을 뺏었기 때문에 장제스는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것은 장제스만의 생각이었고요. 반대로 이 중원에서 오히려 장제스는 밀리게 됩니다. 남아있던 이 중원의 여러 지구들을 다 빼앗기고요. 자, 이제 장제스가 남아있는 중원은 이 휘저우 지역만 국민당이 겨우 버티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공산당 영역으로 변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47년 6월에 마오쩌둥은 이제 방어 전략을 폐기합니다. 전면적 공세로 나간다는 거죠. 자, 46년과 비교하면 46년 7월만 하더라도 국민당군은 430만이었는데 373만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산군은 120만에서 195만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2대1 비율도 안 되는 겁니다. 과거 그 연안으로 몰아넣었을 때는 거의 50대 1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대1 차이도 안 날 만큼 공산당은 머리가 커진 거예요. 자, 그럼 이쯤 됐을 때 국민당의 사령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북의 후중란. 자, 그리고 화북 초비 사령관 푸조이가 있어요. 푸조이는 과거 이 펑이샹 아시죠? 펑이샹의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스의 직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한에는 바이충시가 있습니다. 광시 계열이죠. 자, 그리고 쉬저우. 이제 중원은 다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하나 남은 이 쉬저우에 쉬저우 초비 사령관으로 류즈를 이 장제스가 임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북은 웨이리 황입니다. 자, 깝깝하죠. 보니까 그나마 이 후중란이랑 바이충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푸조이는 장제스의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뒤통수를 깔지 모르고요. 이 류주는 굉장히 무능력한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웨이리 황도 만만치 않지만 이 사람도 나중에 공산당에 항복을 하거든요. 웨이리 황은 원래 공산당 첩자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기에 맞서는 공산군의 장성들을 한번 볼게요. 자, 서북 야전 사령관 펑더화이, 화북 야전 사령관 내룽전, 화중 류보청, 화동 천이. 자, 그리고 동북의 림바오입니다. 자, 펑더화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은 국사 시간에 열심히 들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6.25에 참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포는 누굴까요? 자, 이제 제가 설명해준 10명 중에 여포는 누굴까요? 당연히 림바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이충 씨가 동북에서 공산당을 끝장을 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림바오가 이끄는 이 동북의 군대를 박살을 냈어야 해요. 그리고 잘하면 이 림바오까지 사살을 해버렸어야 국민당이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림바오가 아까 만주에서 재정비를 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마오쩌둥은 이제 유리해졌으니까 승부를 걸기 시작합니다. 바로 국민당의 재앙, 악몽의 3대 전역이 벌어져요. 바로 랴오선 전역, 핑진 전역, 화이하이 전역, 요렇게 세 군데에서 격렬한 전투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6.25 때처럼 여기서부터 쭉쭉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중국의 국공내전은 중국 전역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뒤섞여 있는데 거기서 전 지역에 걸쳐 격렬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했잖아요. 자, 먼저 랴오선 전역입니다. 48년 9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어난 일이었고요. 자, 말은 랴오선 전역이지만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당은 이미 이때 이 선양 그리고 장춘, 진저우 요 세 군데만 겨우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산당으로 싹 다 점령이 돼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림바오에게 마오쩌둥은 이 진저우를 가장 먼저 타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진저우를 막아버리면요, 여기 선양과 장춘에 있는 국민당군이 후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푸조이의 군대가 도와주러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궈서 도망 못하게 해놓고 두들겨 패면서 도와주러 오는 놈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자, 마오쩌둥이 전략적으로는 이 전술을 짜는 능력은 장제스보다 한 수 위란 말이에요. 자, 이 랴오선 전역. 왜 랴오선 전역이냐면요, 이 우리말로 이 랴오닝, 중국말로 랴오닝이 우리는 요령이죠, 요령. 이 랴오닝과 선양,
요 일대라 해서 랴오선 전역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기고 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미 국민당은 고립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제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여기 장충과 선양 진조에 있는 군대를 뒤로 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뒤로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제스가 그걸 하지 않죠. 가장 좋은 거는 아예 애초에 동북으로 가지 않는 것이었는데, 차선은 바로 빨리 군대를 빼야 되는데 장제스가 고집을 부리면서 동북에서 일전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동북이 포위당하면서 여기에 있던 장제스의 50만 군대가 다 포위 섬멸을 당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공산군의 포로가 돼버렸고 다시 공산군이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동북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화이하이 전역이 벌어져요. 화이하이는 뭐냐면은, 이 화이는 우리말로 회수 있죠, 회수. 회수할 때 중국 발음으로 화이거든요. 그리고 해주, 이게 중국 발음으로 하이. 그러니까 회해 전역. 우리말로는 회해 전역인데 중국말로는 하이하이 전역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가 어디다? 여기 화이하이 전역은 사실상 이 쉬저우 있죠, 쉬저우 여기를 둘러싸고 공산당과 국민당의 격전이 벌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쉬저우가 왜 중요할까요? 쉬저우가 뚫리면 여기 바로 난징이 뚫리게 됩니다. 반대로 쉬저우를 잡아야 북경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쉬저우 근방은 전부 공산당이 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쉬저우에서 국민당은 어떻게 해서든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기 있는 쉬저우의 군대를 뒤로 빼서 이 양자강 방어에 투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장제스가 그렇게 판단을 못 내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쉬저우에서 군대를 빼버리면 이제 중원이 그냥 공산군에게 넘어가게 되죠. 중원이 공산군에 넘어가게 되면 이 베이징과 텐진 일대에 있는 이 국민당은 고립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장제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쉬저우에서 한판 붙어서 이 지역을 다시 국민당이 가져오면서 이걸 연계해서 승부를 역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되지 않죠. 왜? 여기에 사령관 류즈라 그랬잖아요. 이 류즈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데 이 중요한 걸 맡기게 됩니까? 자, 따라서 이 화이하이 전역에서 국민당은 또다시 포위 섬멸을 당합니다. 이 류즈를 보좌하기 위해 이 두이밍을 붙여요. 초반 동북에서 승리했던 그 두이밍을 붙여주지만 결국 승부를 못 돌리고 두이밍마저 포로로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려 80만의 군대가 포위 섬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고스란히 공산군의 포로가 되어 공산군의 군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진저우 문을 막았던 효과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핑진 전역. 핑진이 뭐예요? 핑은 지금은 베이징인데 이때는 베이핑이라 그랬어요. 북평. 왜? 난징이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 경자를 떼서 북경이 아니라 북평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발음으로 평이 핑이니까 핑. 텐진의 진 합쳐서 이 핑진 전역인데, 자, 국민당의 핑진 전역은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랴오선 전역이 패하면서 여기가 동북이 공산군이 들어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화이하이 전역이 깨지면서 여기도 전부 공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협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립됐죠. 그래서 여기 있던 아까 화북초비 사령관 누구라 그랬죠? 푸조이가 여기서 싸우다가 결국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푸조이의 딸이 공산주의자였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수신제가 치우평천하. 그 말이 딱 맞죠. 자기 딸부터 공산당이 되고 있는데 공산군과 싸우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게 땅이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또 다른 국민당의 50만 군대가 또 포위 섬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군대를 장제스는 이 바다로 빼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쪽도 이 텐진도 점령이 당하면서 항구가 막혀요. 비행기로 빼려니까 푸조이가 거부합니다. 왜? 자기도 공산군에게 항복을 할 때 뭐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국민당 군대 50만이 또 소멸돼요. 여기서. 동북에 50만, 화이하이에 80만, 핑진에 50만.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벌써 180만이란 말이에요. 180만 정규군을 날려먹은 거예요. 장제스가. 그런데 이들이 어중이 떠중이면 모르겠는데 장제스가 심혈을 기울여 키워놓은 그 중일 전쟁 때부터 활약했던 장제스의 직계부대란 말이에요. 이들을 다 날려먹으니까 이제 국민당 내부에서도 원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부총통이었던 리중런이죠. 이 사람이 리중런이고, 리중런과 항상 뜻을 함께하는 바이충시. 이 두 사람은 광시파입니다. 광시파. 광서 계열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자, 장제스는 황푸파예요. 황푸파. 황포 군관학교
출신들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시파와 항상 대립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제 장제스를 하야시킵니다. 당신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제 다 말아먹었다. 이제 어쩔 거냐. 이렇게 해서 장제스가 하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국민당에서는 최악의 수가 됩니다. 왜냐? 장제스가 물러나는데 깔끔하게 물러나지 않아요. 총통 자리에서는 하야를 하는데 국민당 총재 자리는 지가 계속 쥐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강 방어를 일일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리중런과 바이충시는 어쨌든 간에 좋던 싫던 장제스를 일단은 밀어줘야 되는데 내려오라고 끌어내려 버렸죠. 그러니까 국민당은 지금 코앞에 공산군이 몰려왔는데도 자기들끼리 단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장제스를 실각시킨 리중런은 49년 4월 1일에 평화회담을 제의하게 돼요. 자, 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리중런은 이 마오쩌둥에게 양자강 이남은 국민당이 다스리고 양자강 이북은 공산군이 다스리는 중국을 분단하자고 제안을 하게 돼요. 자, 마음은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힘을 기르는데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자, 마오쩌둥은 그런데 여기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다 이긴 전쟁을 왜 휴전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큰 차이가 나는데요. 자, 스탈린이 여기서 자, 그거 들어주라 그럽니다. 왜 들어주라 그럴까요? 자, 스탈린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하나로 크게 통일되는 것보다 분단되는 게 자기들 말빨이 더 잘 먹힐 거라는 거죠. 중국이 거대하게 공산주의가 되면 자기들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단시키고 싶은 거예요, 스탈린은. 그런데 여기서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네 가르마나 신경 써라. 내 가르마는 내가 신경 쓴다. 이래서 스탈린 말을 듣지 않고 이 양자강을 넘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차이예요. 장제스는 트루먼이 멈추라 그러니까 일단은 멈춰버렸잖아요. 하지만 마오쩌둥은 스탈린이 멈추라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양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자, 양자강 이북을 전부 공산당에게 내줬지만 아직 승부는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북에는 아직 후쭉란이가 이렇게 지키고 있었고 자, 이 우한을 중심으로 이 서쪽은 바이충시가 지키고 있었으며 자, 우한부터 상하이까지 요 동쪽은 탕원보라는 사람이 지키고 됩니다. 탕원보. 자, 여기는 장제스 계열이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장제스 계열과 비장제스 계열 간에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서로 불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넘어오기 전에도 지들끼리 한판 싸우려고 그래요. 자, 이러니까 이 멸망하는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나라의 특징이 계속해서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순간까지도 싸운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자, 6.25 때 우리는 왜 멸망을 안 했죠? 자, 이승만 대통령을 4.19로 우리가 쫓아내지 않습니까? 쫓아낼 때 쫓아내더라도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승만으로 대동단결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국민당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탕원보와 바이충시 간에 이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양자강이 정말 천의 요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주력군들을 싹 다 날려먹었잖아요. 180만 날려먹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북에 50만 날린다 하더라도 화이하이에 80만만 후퇴시켰어도 이 전선을 지켜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력 부대 정말 잘 훈련시킨 정예군이 다 날아가고 신병으로 보충한 이런 병사들이 이 공산군들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 척만 하다가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결국 평화협상이 결렬되자 49년 4월 20일에 양자강을 도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요런 배를 타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배를 나무 목선 타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마음만 먹으면 국민당이 훈련만 딱 잘 돼 있는 정예군들이 있으면 이거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화력 좋죠. 미군의 지원 빵빵하죠. 그런데 이거를 못 막아요. 물론 이 100만 군대가 양자강 전역에 걸쳐서 일시적으로 도강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마음만 먹는다면 이 나무 목선 타고 오는 거 이거 다 쓸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 돼요. 왜? 싸울 의지가 없고요. 전부 다 공산당에게 매수당했고요. 그리고 지들끼리 협동도 안 됩니다. 국민당. 그러니까 이 양자강 도하가 너무 손쉽게 끝나버립니다. 우한 쪽은 바이충시가 맡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는 동쪽 이쪽이 뚫려버렸다 그랬어요. 따라서 탕원보는 상하이로 후퇴를 하게 되고요. 바이충시는 자신이 막아봤자 측면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바이충시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리 충통이었던 리중런은 광주로 수도를 이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장제스는 상하이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상하이는 왜냐하면 일본과 격렬하게 싸웠던 곳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말했죠. 다 싸울 생각이 없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도 공산당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공산당은 쭉쭉 남아하게 되고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바이충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이충시 혼자 이 대세를 엎을 수는 없겠죠. 국민당 정부는 다시 충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두로 가게 됐다가 마지막에 결국 어디로? 타이완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때가 49년 12월 10일 청두에서 장제스가 비행기를 타고 타이완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끝으로 장제스는 두 번 다시 대륙을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국부천대라고 하죠. 자, 정부가 타이완으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리중러는 이 자기가 이 광저우로 와서 하다 안 되니까 장제스를 불러요. 다시 네가 총통해라. 안 되겠다. 네가 다시 구심점이 돼서 이렇게 봐라. 이렇게 하는데 장제스가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장제스가 이때쯤에 돌아와요. 중경쯤에 돌아와가지고 리중런한테 뼈저리게 나의 중요성을 느꼈지. 자, 이제 잘해보자 이러니까 이 리중런이는 아 됐다 이러면서 미국 가버립니다. 자, 끝까지 국민당은 이렇게 안 뭉쳐져요. 결국에 이 바이충시는 이 결국 싸우다 하이난 섬역 열로 가요. 일로 가는데 결국 안 돼서 타이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중란이는 서북에서 싸우다가 결국 전멸을 당하고 타이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타이완으로 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중국 공산당이 바다를 넘어 또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오는데 이 대만의 운명은 이제 중국 국민당의 운명은 바로 앞에 등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손을 떼버렸어요. 장제스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더러 더 이상 장제스를 못 믿겠고 차라리 망해버리라. 망하고 우리가 중국과 새로운 질서를 개척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당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진먼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쪼매난 여기. 여기에서 이 공산군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너무 뒤늦었어요. 대세를 엎을 수는 없지만 이 타이완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승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타이완을 넘어오는데 공산당은 멈추게 됩니다. 멈추고 50년에 가서야 이제 마오쩌둥은 올해 타이완을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발표를 해요. 자,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장제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죠. 그런데 이때 장제스에게 신풍이 내려옵니다. 바로 누가 신풍을 내렸느냐? 바로 그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이 인간이 6.25를 일으키게 돼요. 6.25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서야 미국의 트루먼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트루먼이 이제서야 이 아시아의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타이완에다가 미국 해군 함대를 파병시켜요. 그러니까 이 트루먼의 선택이 우리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그냥 우리만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함대를 보내니까 당연히 해군력이 게임이 안 되는 중국이 넘어올 수가 없죠. 넘어올 수 없으니까 에이 이것도 어차피 못 써먹는 건데 여기다 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물론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 동북 지역에 이 미군이 올라와서 접경한다는 게 깨름칙하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 해군이 강력한 미국 해군이 막아버리니까 어차피 일로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씨 가용병력 여기다 부어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타이완을 그냥 놔두고 한국에만 미국이 올인했다면 이 마오쩌둥이가 미안하다 일성아 나는 통일해야겠다 이러면서 일로 갔겠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김일성이가 바로 장제스의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이 신풍을 내려준 거예요. 가미카제를. 이 트루먼의 정책이 굉장히 저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쉬운데요. 트루먼이 이 중국에서 발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거를 6.25 때 다 쏟아붓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베트남이 멸망해버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국이 남쪽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장제스가 10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마오쩌둥이가 여기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우리가 승리하면서 끝났을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전도 안 일어납니다. 왜? 이 호치민이가 바로 위에 장제스가 있는데 남베트남을 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미국이 일찍 개입해서 국공 내전에 개입을 해줬더라면 적어도 이 남중국이 살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 동아시아 질서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 아마 남중국과 남한이 굉장히 친하고 이 북중국과 북한이 굉장히 친하겠죠. 그리고 북베트남, 남베트남 이렇게 삼각동맹이 맺어지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이 중국의 의도를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미국인들은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이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매파였던 우리 장군님 누구? 김정일이? 아니. 전두환? 아니.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 이 미국의 지도자였다면 이 국공 내전에서부터 이 동아시아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